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개업 법률사무소 문을 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주 그냥 뺄라 그러네. 장진영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오셨고요. 생중계 지금 유튜브로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지금 장 변호사님이 책을 들고 오셨는데 통일법 네. 강의? 예, 네. 통일법 강의. 네, 답지 않게 책을 들고. 답지 않게 예. 한동대 그 송인호 교수가 네. 예, 제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송인호 교수가 쓴 책인데 오늘 개성공단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고하려고 책을 네,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북한과 배상 이런 주제로 이런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의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북한이 일주일 전에 폭파시킨 연락사무소 배상 받을 길이 있나? 이거 무슨 퀴즈도 아니고 네,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네, 그러네. 처음이네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음향도 넣고. 저희가 신경 쓴다는 얘기죠. 이 코너를. 네. 연락사무소가 이 북한 땅에 지어진 건물이긴 한데 사실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우리 세금이 투입된 건물을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 법적으로 먼저 가능합니까? 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도 국제법에 따라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네. 즉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장진영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보고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저희는 사실 그렇거든요.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게 법적으로 뭐든 다 검토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검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거죠. 네. 손해배상.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지위의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3조에 보면은 영토 조항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불법 단체 이제 이북을 수복하지 못한 지역을 네.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단체로서의 지위가 있고 법적으로. 또 평화통일조항 4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 통일을 위한 동반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명확하게 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불법 단체냐 아니면은 뭐 동반자냐 이걸 모두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자고 하는 게 지금 헌법 해석상 맞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따르라라는 이 주장 자체가 지금 어떤 그 법적인 토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도 이런. 하고요. 사실은 이게 네. 북한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미국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네. 뭐 상황은 약간 변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행위에 따라서도 봐야 돼요. 행위가 주권적 행위냐 아니면 사법적 행위냐.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권적 행위라고 보면은 국가의 행위라고 보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건 아예 재판 관할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법적 네. 행위, 예를 들면 계약 일방 당사자 정도라든지 네. 이렇게 사법적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 이제 재판 관할권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주권적 행위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국가도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태영 의원이 얘기를 한 것도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은 국제법에 따라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도 즉시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에 한 30%는 동의합니다. 30%요. 네. 네, 근데 신 변호사님은 이제 이 두 분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1차원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뭐 대응에 제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너무 1차원적으로 우리 신 변호사님이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이렇게 기초적으로 물어봤겠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 간 소송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도 없죠. 유엔 회원국이긴 하지만
상당히 독특한 지위죠. 아까 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이분들이 몰랐을 것이냐? 그걸 알았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건물이 저렇게 폭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또는 비판을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의 내용이 지금 아직 없어요. 입법조사처에 이런 네. 법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초기의 검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골자는 전 그거 같아요. 국가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의 혈세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다면 국가한테 의무를 지우는 데 볼자가 있을 것이다. 국가가 어떤 액션을 해라.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가가 이렇게 국민 혈세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점은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그렇죠.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네. 정치적으로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기본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네.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저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현실 법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제 우리 관행이나 관습 또는 법률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이 이번 한 행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다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아니요. 잠깐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네.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북한이 이제 피고가 돼가지고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겠죠.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판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강제징용 네네. 판결도 승소했지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신일철 죽음 이제 이런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들의 자산을 찾아가지고 압류하는 그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북한 자산이 이제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가능하냐? 그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역시 이제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그 사건에서도 일본이랑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일방만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요. 양쪽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틀 안에서는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법원에서 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네. 1998년도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도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아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할 수가 없고 사법적 행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한 행위. 그래서 미합중국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98년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전에 좀 더 냈겠죠. 했는데 이제 네네. 대법원 판결이 난 거는 근데 98년도에 비로소 대법원이 미합중국이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사건은 해고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미 군속 있잖아요. 군속으로 일하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미합중국이라 할지라도 이 사법적 행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재판 관할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폭파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 일방 당사자라든지 사법적 행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국가적 행위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네. 법률가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계속 얘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서 어렵죠. 다시 이제 기초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 건물이 누구 거냐예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네, 북한 거예요, 남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네.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증축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유재산으로. 네. 건물의 소유는 원래 그 주인은 한국 정부죠. 한국, 대한민국. 그게 맞죠. 그런데 그 북한 땅은 이제 북한 정부 거겠죠. 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정부의 사유재산이 토지를, 이제 네네. 토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부의 땅에다가 한국 정부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런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지을 때는 내 돈 들여서 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땅 이용권에 관한 계약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네. 야, 몇 년 동안 빌려주라. 그렇죠. 그러면 이용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보장을 해라. 뭐 등등의 이런 계약을 하고 짓는 게 맞는데 이번 이제 개성공단에서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또는 일반 기업이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네.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는 특수성상.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보냐라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뒀지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는 아마 못 나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러나 향후에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것도 염두에 두어서 어떻게 그럴 때는 우리 재산을 지킬 건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지금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북한 땅에 우리 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애매한 이제 결합체처럼 네. 돼버렸고 그렇다고 뭐 계약서를 조근조근 쓴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거 아마 그 계약 작성하기 시작했으면 건물 증축도 못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네. 이 뭐 물건의 어떤 소유라든지 이 손해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사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정말 실제로 터뜨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터뜨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정말로 터뜨리면서 네. 한번 물꼬를 터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요. 북한이. 북한이. 그러네요. 네, 장지영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바로 네,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신유진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한번 지금은 북한과 보상 문제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렸던 전단이 내 집에 떨어져서 지붕과 유리창이 파손됐다. 그렇다면은 탈북자 단체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앞에 7분간 뉴스 하이라이트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는 받을 되게 수 있어요? 명쾌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명쾌한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네.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거기를 겨냥해서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손괴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실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일부러 겨냥해서 어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바뀌면서 네. 떨어지면서 손괴를 입힌 것이고 이 단체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혔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전단 발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대요? 어떤 법에 위축돼서 어떻게 형사처벌이 되죠? 저는 지금 그건 잘 거기를 모르겠네. 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 아까 뉴스에서 보도되면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1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단 발송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제 발송하기 위해서 뭐 어디에 들어갔다든지 통제구역 안에 이런 부분을 규제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에 관련돼서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전단이 네.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면 이거는 이제 보상은 아니고 배상이 됩니다. 배상. 네, 보상은 이제 보상하고 배상이 말은 비슷한데 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상이냐 배상이냐 갖고 싸우죠. 네네네. 그런데 뭘 그런 거 갖고 싸우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돈을 받으면 배상이 되는 것이고 네. 잘못 안 했지만 그래도 손해 본 게 있으니까 메꿔준다. 그럼 보상이에요. 네네. 그런데 탈북자 단체가 뭐 이제 그 공기의 기류나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해가지고 띄웠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네. 다른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반대로 북한 측에서 뭔가 날라왔어. 그래서 우리 집 유리창이 깨졌어요. 뭐 비닐하우스가 뭐 찢어졌다는가 등등.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 그런 경우는? 경우에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우리 그 피해받은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낼 것인가? 받아낼 거냐, 집행을 할 거냐 그런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 국가의 책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피고로 같이 집어넣어서 네. 국가로부터 다 받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또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끼워 넣게 되죠. 네, 그렇게 해결하죠. 예,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도 북한의 어떤 일정한 단체라든지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이 했던 거면 몰라도 북한 뭐 예를 들면은 뭐 국가에서 이런 거를 했다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뭐 주권적 행위라고 봐서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 우리나라 대북 전단이 날라와서 네. 자동차에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풍선에 들어있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자동차가 파손이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낸 주체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었군요.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걸로. 보험사가. 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북한이나 네. 그리고 새에 의한 거나 뭐 새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네네네. 날씨나 네. 모두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해서 천재지변입니까?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와, 천재지변. 예, 이걸 네.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질문도 왔네요. 3919번님 혹시요 대북 혹은 대남 전단 이 합성 사진 지금 뭐 합성 사진 굉장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명예훼손을 서로 걸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명예훼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대북 전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모욕죄 네. 이런 그리고 나오겠네요. 형사 사건 네네. 같은 명예훼손 형사 사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네. 그 피의자를 잡을 수가 없다면 기소 중지입니다. 명백한 범죄라도 그렇군요. 기소 중지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얘기니까 그렇죠. 끝없이 계속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네. 또 국제 형사재판소가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실제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을 수 근데 있죠. 네. 그런 경우 그 국제 형사재판소는 반인륜 범죄 또는 뭐 학살 뭐 이런 아주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열리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 같이 이렇게 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국제 형사재판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전단뿐이겠어요? 그 북한 중앙 TV 아나운서가 나와서 얼마나 그 심각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심한 얘기를 모욕을 하고 그렇죠. 별 쌍욕을 다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다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그 정치적인 부분이고 국가의 간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재판소로 끌고 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잠깐 알아볼게요. 개성공단 문제도 있어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갑자기 2016년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북한 상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만약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은 네. 사실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이거를 ICSID 라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에 네.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 금액이 달려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기업이 투자자로서 뭐 이 분쟁의 해결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당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우리나라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험사를 통해서 이것도 많이 해결이 됐고 네. 일정 부분 한 네. 74% 정도는 네네. 손해배상을 받았다라고 저는 봤어요. 보험을 든 그런데 기업에 한해서.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액수 자체는 74%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뭐 개성공단 피해 보상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벌어진 이 피해 측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국가가 뭔가를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보험에 그때 가입했던 그 입주 기업들 그것을 고리로 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데요. 네네. 위험이 굉장히 큰 투자고 국가가 근데 주도는 국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제대로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갔다라고 하면 네. 그 뭐 국가가 아니라 은행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투자자 보장 조치가 없는 상태, 부실한 상태에서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지니까. 네.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런 같은 논리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것을 정말로 잘 염두에 둬서 꼼꼼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두드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네. 정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하는 일반 기업들도 그 부분을 정말로 체크를 해야 뭐 우리가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냉정하게 챙기지 않고 가면 이런 일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험사를 껴서 그렇죠. 위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때는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여기서 문을 닫을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7시 20분에 두 분을 시간이 늘어나나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훨씬. 감사합니다. 훨씬 네.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건 우리 PD가 세고 있을 겁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지영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